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랑구 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저 이제 비욘디의 세 번째 라이브 시간인데요.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는 이제 어깨 쪽에 이제 회전근개 질환과 어깨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어깨에 좋은 운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뭐 즐거운 게 이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팔꿈치 환자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팔꿈치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보다 보니까 이제 어깨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에 있고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대해서는 요즘은 조금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데 팔꿈치 관련 질문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하는지 좀 그 부분들을 좀 짚어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팔꿈치는 왜 아플까? 수술, 말만 들어도 무섭죠. 수술 전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이 저에게 주로 많이 물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우리 녹색 창에 과연 이제 일반인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실까 해서 제가 연관 검색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팔꿈치 통증 찾아봤더니 뭐 보호대, 파스, 치료기, 찜질팩,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또 찾아봤는데 또 비슷한 내용들만 나와요. 치료 원인, 뭐 파스, 보호대 추천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강의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뭐 다들 엘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꿈치가 아프면 다 엘보인가요? 사실 뭐 다 틀린 말이겠죠. 통증 부위별 어떤 게 흔한지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앞쪽을 향하게 했을 때 이 바깥쪽, 외측 아프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테니스 엘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 내측에는 골프 엘보 그렇게 있고, 이제 앞쪽, 뒤쪽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맞기는 합니다.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가 제일 많긴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나머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부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무조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아니고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진단받고 계속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좀 안 된다거나 하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 혹은 이제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을 수도 있으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엘보 왔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들 하세요. 사실 뭐 엘보는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그냥 팔꿈치의 영어 표현이죠. 근데 왜 왔다고 표현을 하는지,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엘보 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좀 어딘지 팔꿈치 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바깥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이 앞을 향한 상태에서 이 바깥쪽, 만져보시면 여기 뼈가 톡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요 부위요. 요 부위. 잘 안 보이나요? 스티커를 좀 붙여봤는데, 이 부위를 우리가 이제 바깥쪽, 외측에 있다 그래서 외상과염, 외측 상과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이죠. 반대쪽. 이 안쪽에도 이렇게 볼록한 뼈가 하나 만져질 거예요. 이 안쪽. 내측, 내상과염.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는 별칭이 붙은 거는 사실 뭐 한 100여 년 정도 전에,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생긴다 해서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치는 사람에게서 많이 생긴다 해서 골프 엘보 뭐 이렇게 붙었어요. 실제로 이제 근데 진료를 보다 보면은 꼭 테니스를 친다고 테니스 엘보가 오고 골프 엘보가 뭐 골프를 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외의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일상생활이나 이런 경우에서 훨씬 더 많이들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보면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백핸드 자세에서 이제 팔을 뻗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핀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라켓을 들고 뭔가 이제 라켓을 들고 있으니까 팔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물리 시간에 힘점, 작용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힘은 여기서 주는데 손목을 돌리면서 힘을 가기 때문에 그 순간 공을 받아치는 그 순간에 이제 충격이 팔꿈치에 전달이 되면서 그 부분에 힘줄이 해지면서 발생을 하는 게 이제 테니스 엘보가 될 거고요. 골프 엘보는 이제 반대, 안쪽에서죠.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골프를 칠 때 뭐 골프 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팔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왼팔을 뻗는 그 순간에 이제 임팩이 들어가면서 공이 막 맞아야 되고 그 순간에 힘을 잘 줘야지 이제 스핀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 특히 이제 뭐 뒷땅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뭐 많이 손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힘줄에 손상이 오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100여 년 전에 이제 했던 그 별칭이기 때문에 요즘 뭐 운동도 워낙 다양하게들 하시잖아요. 다양한 운동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외상과염, 내상과염 뭐 이렇게 합니다. 에델바이스님, 이사연님 뭐 방송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힘줄이 이렇게 조금씩 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외측에서 출발하는 힘줄은 우리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이렇게 손가락과 손목을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펴주는 역할, 안쪽에서는 반대로 오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힘줄이 조금씩 상해가는 거, 힘줄에 뭐 초기엔 염증 반응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가는 거, 그걸 우리가 상과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과염, 제가 이제 그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상과염, 영어로는 이제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에서 뒤쪽에 이제 ITIS 붙으면 염증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우리는 이제 그 영어 단어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위팔뼈의 위관절 융기, 좀 말이 어렵죠. 여기 뼈 튀어나오는데 그 주변 저쪽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진단이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게 요즘 이제 봐서는 염증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틀립니다. 예,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줄의 염증, 뭐 찾아보시면 굉장히 상과염에 대해서 뭐 혹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제 내가 걱정이 돼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힘줄의 염증이란 말도 나올 거고요. 힘줄의 파열이란 표현, 그리고 뭐 과사용 증후군, 건염, 건병증,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로 보자면 염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정상 힘줄에 있는 이제 콜라겐이나 힘줄의 이 구조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콜라겐들의 배열이 보면 이제 상과염이 생겼을 때는 약간 흐트러진 모양입니다. 마치 피부에 주름살이 막 저렇게 쪼글쪼글 생긴 것처럼 저렇게 이제 흐트러진 구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진단에는 정의에는 우리가 염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보이는 것 같은 저런 염증 세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염증 세포가 보이지를 않고 그냥 배열만 흐트러져 있고 저렇게 해져 있는 상태. 예.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표현은 요즘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힘줄의 염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힘줄의 파열은 올 수 있습니다. 예, 심해지면 저렇게 상해지다가 파열이 올 수 있고요. 과사용 증후군은 굉장히 맞는 표현이죠. 많이 쓰면서 발생한 증후군이고, 건염보다는 건병증, 힘줄에 생긴 병이다. 건병증이란 표현이 조금 더 맞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과염 뭐 어떻게 진단하나요? 당연히 뭐 어느 부위가 아픈지, 바깥쪽 아픈지 안쪽 아픈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아픈지가 중요하고요. 여기를 이제 만져봤을 때 아픈 걸 이제 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들이 좀 만져보죠.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만져보고 거의 만져보면서 상과염은 거의 진단이 거의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했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쉬어야 될지 혹은 일을 쉬어야 될지 뭘 바꿔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영상학 검사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여의주님, 끊어질 듯 아픈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3년 정도 됐는데 병원 다닐도 차도가 없네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뭐 3년 정도 됐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제 지나신 상태고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실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 보시면 뒤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함께 보시고 좀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학 검사를 가면 사실 제일 처음 가면 이제 정형외과 어디 가나 뭐 엑스레이를 먼저 찍을 겁니다. 엑스레이 찍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상과염을 진단한다기보다는 상과염 이외에 다른 질환이 뭐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뭐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렇게 석회들 보이거든요. 상과염이 오래되면 이렇게 힘줄이 상하면서 이런 이제 석회 같은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그 초음파 검사를 또 많이들 하시게 되죠. 초음파 검사들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힘줄이 파열된 위쪽에 이제 화살표 보시면은 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힘줄이 파열된 분입니다. 굉장히 심해지면서요. 아래쪽 초음파는 그렇게 뭐 거의 정상 소견에 가까운 상과염, 증상만 있고 초음파에서는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의 초음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 위에 분은 운동을 좀 쉬어야겠구나. 아래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하게 스트레칭 하시고 하면서 뭐 일상생활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무리한 운동만 안 하셔도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판단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뭐 MRI를 찍기도 하고요. MRA라고 이제 관절 조영제를 관절 안에 넣고 MRI를 찍는 방법이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수술이 필요한지 등을 이제 결정할 때 합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 치료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실 때 이제 그럴 때 저런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로 이제 영상학 검사들로 저희가 이제 상과염의 정도와 진행 정도와 뭐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라푼젤님 질문 주셨는데요. 어깨 날개 쭉지가 팔꿈치부터 해서 약지 손가락 통증이 계속 있어서 불편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이제 팔꿈치 문제라기보다는 저런 경우에는 이제 어깨 자체나 우리가 이제 목에서부터 출발해서 팔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경 문제인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목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상완 신경청 얼기라고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쭉 다발로 뻗쳐가는데요. 그 중에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그 신경 쪽에 문제가 좀 있으실 수 있어서 반드시 이제 저런 경우에는 목 보는 병원 그리고 이제 어깨 보는 의사 같이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테니스 엘보입니다. 골프 엘보입니다. 뭐 상과염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저 운동 안 하는데요. 저 테니스 쳐본 적도 없고 골프 쳐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 왜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냥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을 뿐이고 운동 외에 오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비율은 이제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우리가 뭐 테니스 채를 집에서 뭐 쓸 일은 별로 없지만 비슷한 거 쓰잖아요. 저렇게 이제 후라이팬 같은 거 쓸 수 있고 골프채 비슷한 저런 길쭉한 저런 뭐 청소기 같은 것도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가정주부들 뭐 이렇게 걸렛도 짜시고 뭐 행주도 짜시고 요리도 저렇게 많이 하시고 뭐 무거운 것도 자꾸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집안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보고에서는 약 70%의 가정주부에서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이런 상과염이 생긴다 이런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잔일, 팔을 많이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쥐어짜는 힘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정주부분들이 좀 많이 괴로운 병이 상과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치료했던 분들 직업들만 좀 모아놔 봤어요. 좀 택배 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무래도 좀 무거운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러시면서 이제 많이들 생기고 또 이게 길쭉한 뭐 골프채는 아니지만 길쭉한 빗자루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마찬가지죠.
뭐 목수일 하시는 분, 가위질하는 미용사분, 저런 이제 도끼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힘줄 손상도 많고요. 힘줄 파열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직업적 특성,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뭐 컴퓨터 사용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요즘 아무래도 좀 손목 사용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과염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런 이제 다양한 운동들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클럽에서 뭐 저런 뭐 풀업 자세나 뭐 턱걸이 뭐 이런 운동들 하시면서도 꽤들 많이 상하세요. 뒤쪽에도 나올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턱걸이 같은 거를 할 때 사실 이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일단 어깨 넓이 정도로 팔을 벌려야 되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턱걸이는 꼭 이제 등 쪽에 광배근 운동을 하는 겁니다. 광배근 혹은 이제 활배근이라고 부르죠.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손목을 써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턱걸이를 할 때 손목이 이렇게 이제 꺾이면 안 되죠. 이렇게 이 자세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손목을 과도하게 꺾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팔꿈치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도 안 좋아지지만 팔꿈치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손목 사용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운동들, 뭐 손목 쓰는 것들 혹은 이제 길쭉한 막대기를 이용하는 이런 검도 같은 거, 무거운 볼링공을 던져야 스핀을 먹여 돌려야 하는 저런 이제 볼링 같은 운동들, 저런 운동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상과염을 일으킬 위험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뭐 저런 반복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니까 준비 운동도 충분히 하면 되고, 갑작스럽게 이제 충격이 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항상 이제 배울 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자세를 좀 바르게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좀 요즘 이제 워낙 골프가 좀 붐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이제 골프가 굉장히 붐이어서 요즘 골프 여행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골프 얘기만 잠깐 드리면, 골프 할 때도 저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코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릴리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백스윙부터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위로 꺾이는 이런 자세, 이런 코킹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팔꿈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돌아갈 때 손목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보조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고요. 처음에 이제 운동 시작할 때는 바른 자세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뭐 좋은 프로에게 이제 레슨 받고 이러면 이제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라운딩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가셔가지고 준비 운동 없이 첫 홀에서 이렇게 티샷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제일 긴 채로 팔을 쫙 뻗는 순간 굉장히 팔꿈치에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충분히 하시고 근육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꼭 운동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라푼젤님께서 추가 질문 주셨는데요. 그 팔 저림 증상이 2014년도에 교통사고 후에 목 디스크가 왔다. 글쎄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제 글만으로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목 디스크가 사실 뭐 잘 낫기 힘들긴 합니다. 낫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제 글만으로는 좀 판단이 힘들고 거의 뭐 8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병원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팔 저림, 약지 손가락까지 저림 증상은 목 디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까지 이제 치료받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목과 그 상체를 같이 치료하는 병원에서 한번 꼭 상담 잘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제 상과염, 이제 왜 생기는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고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뭐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조직검사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뼈 튀어나온 부분에서부터 한 3cm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퇴행성 변화가 온 조직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새로운 조직은 재생을 늘려야겠죠.
우리의 치료의 원칙은 그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근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거쳐져야 되고요. 당연히 수술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비침습적이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자신 있게 드리는 거는 사실 저도 한 3년 전에 이제 테니스 엘보가 왔었어요. 왼쪽 팔에. 저도 이제 주말 골퍼인데 주말에 이제 치면서 이렇게 이제 추운 날 몇 번 쳤더니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아예 그냥 골프채 놨습니다. 놓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치료 방법들을 했는데 제가 다 호전됐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뭐 수술 없이 대부분 놨습니다. 저도 환자였지만 저도 회복했고 지금 뭐 아무렇지 않게 다 일하고 수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빛나는 별님 질문 주셨는데요. 어깨 통증이 6개월 넘었는데 지금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봐야 하나요? 어깨 통증은 뭐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주신 분의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젊으신 분이면 6개월 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통증 좀 잦아들고 있으면 좀 경과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팔을 많이 쓰시면서 힘도 좀 떨어지고 통증이 좀 있었다 그러면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회전근개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파열 혹은 이제 전체 파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통증이 있으시고 뭐 나이가 한 50대 뭐 넘어가신 분이라면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9세라고 지금 답변 주셨네요. 39세시면은 지금은 이제 통증 좀 잦아들고 있으면요. 제가 전에 비욘디에서 이제 어깨 강화 운동들 많이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어깨 운동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잦아들지 않는다. 그럼 그때 병원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푼젤님, 팔 돌리게 하면 뼛소리가 계속 나면 안 좋은 건가요? 사실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관절에서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소리 나는 관절의 전문의에게 한번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골드님 반갑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여쭙니다. 테니스 엘보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지금 제 시간에 잘 들어오셨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아픈 자세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생활 속에서 사실 이유가 없이 아플 이유는 없거든요. 상가염이 오는 이유는 없어요. 내가 왜 상가염이 왔는지 본인이 얼마나 빨리 깨우치냐에 따라서 본인의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컴퓨터를 많이 썼어. 키보드를 많이 써. 그래서 아픈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저는 이제 키보드 받침대를 좀 활용하시라고 그러고요. 뭐 마우스도 마찬가지겠죠. 손목을 좀 받치면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뭔가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거를 키보드를 좀 사용하지 않는 자세가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거는 좀 테니스 엘보 오신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될 거예요. 요리하시는 분들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위에 사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손등이 하늘 쪽을 향하게 잡고 있죠. 흔히 이제 웍이라고 이제 뭐 요즘 많이들 뭐 얘기하지 않아요? 웍질한다 이렇게 뭐 셰프분들 뭐 워낙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손등이 이렇게 위로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프라이팬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약간 돌려보라 그래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저렇게 이제 펜을 잡고 그 웍질을 좀 해보시라고. 예, 그동안 이제 너무 고생한 힘줄은 좀 쉬게 하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본인이 아팠던 힘줄을 좀 쉬게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렇게 이제 뭔가 무거운 거나 뭐 주부님들 장바구니 이런 거를 저렇게 위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테니스 엘보 같다 예를 들어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습관을 한 번 정도는 좀 되돌아보고 그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사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주사 맞고 수술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이제 일상 속에서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이제 병을 가져다 준 저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먼저 교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이 그림은 사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들 많이들 이제 하는 거죠. 이 바깥쪽이 아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저 스티커 붙인 데에서 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힘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줄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 엘보의 그 힘줄은 손목과 손가락을 펴주는 신전근이라 부릅니다. 신전근. 신전근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로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라 그래요. 이렇게 팔꿈치를 너무 과도하게 끝까지 펴려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안 아픈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쭉 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나는 뭐 별로 안 아파요. 그런 분들은 이제 테니스 엘보가 아직은 뭐 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시원하게 느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는 강도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손가락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되고요. 좀 젊은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해서 깍지 껴주세요. 깍지. 이 정도. 이렇게 쭉 해보시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보통 스트레칭을 안내해 드리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팔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틈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하시라 하고, 한번 자세를 취하면 그래도 한 1분 정도 여유롭게 쭉 좀 해주세요.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시고, 반대로 이 내상과염, 골프 엘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부려주는 힘줄이니까 그걸 반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1분 뒤집어서 1분, 반대팔 1분, 뭐 5분 아니면 끝나니까요. 이 정도. 손 많이 쓰시는 분들은 평소에 좀 스트레칭을 좀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사지는 이제 어느 부위를 할 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뼈 툭 튀어나온 데서부터 한 3cm 정도까지는 힘줄입니다. 아까 조직검사 보셨듯이 굉장히 흐물흐물하거든요. 거기 안 좋은데 거기 막 이렇게 문지르세요. 아프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건 굉장히 금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주먹을 깍 쥐면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톡 튀어나오는 부분. 보통 이제 뼈 튀어나온 데서부터 뭐 3에서 한 4cm 요 정도 될 겁니다.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특히 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살살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이렇게 반대 손으로 이렇게 슬슬 문질러 주십시오.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피부에 수직이 되게끔 해서 살살 문질러 주시면 좋고요. 뭐 부드러운 그런 공 같은 걸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게 하지 마세요. 세게 하지 마시고, 내가 통증을 느끼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풀리는 정도로 하시고, 요즘 이제 뭐 마사지 뭐 기계나 뭐 EMS 그런 전기 자극 치료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들 나오잖아요. 마사지 건을 가끔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뼈 튀어나온 데서부터 한 3cm 요 구간은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그 아래 근육은 괜찮습니다. 근육은 괜찮아요. 이 밑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손상된 부분은 힘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은 근육인데 근육은 괜찮은데, 그것도 절대로 단계는 좀 약하게 해서 꼭 시작을 해 주십시오. 자, 질문 좀 받을게요. 라푼젤님 또 질문 주셨는데, 잘 때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있고 요즘 저려서 자주 깬다. 아플 때 옆으로 누우면 어깨팔이 안 좋을까요?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전에 그 비욘디에서 어깨 강의할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린 어깨라고 하죠.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린 어깨, 특히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어깨가 말리거든요. 옆으로 눕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어깨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자세가 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어깨 주변에 이제 견봉과 그 상완골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요. 어깨 날개뼈도 이렇게 들뜨게 되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는 자세 자체가 뭐 어깨도 그렇고 목에도 그렇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 같은 경우도 옆으로 누웠을 때 베개 높이가 잘 맞아서 목이 반듯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렇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골님 질문 주셨는데 작년 겨울에 눈길을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는데 올해 겨울 되니까 그 부위가 또 아파요. 바른 영을 발랐더니 괜찮긴 한데 괜찮을까요? 내년 되면 또 아플까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춥죠. 네, 움츠러듭니다. 힘줄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움츠러든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손상이 되면서 아마 일부 손상이 좀 됐을 거고요. 한 번 정도 다쳤던 조직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힘줄이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었던 힘줄 구조가 아무래도 한번 손상된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제 만성적인 통증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몇 년 전에 넘어졌는데 뭐 테니스 엘보 왔어요, 골프 엘보 왔어요 이러고 이제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좀 치료해 보시고 그러고도 계속 아프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팔꿈치 상지 전문의 찾아가셔가지고 꼭 진단 및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제가 오늘 보조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보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주먹을 쥐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요 가운데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요 부위, 그 부위가 이제 어딘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이 부위 딱 표시를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조기를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안에 뭔가 눌리는 구조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부위가 압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리는 이제 우리가 손목이나 손가락을 쓰더라도 이 부분, 염증이 와서 퇴행성 변화가 온 이 부분만큼은 움직임을 좀 덜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테이핑도 마찬가지, 보조기도 마찬가지. 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에 이렇게 보조기를 차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보조기를 지금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 보조기를 좀 잘못 차거나 너무 세게 혹은 너무 헐렁하게 차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조기 차실 때 가급적이면 여기 강도가 표시되는 보조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당기면 여기 보통 이제 숫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강도가 나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주먹을 세게 쥡니다. 세게 쥔 상태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서 저는 붙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려요. 그냥 상태에서 세게 조이면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팔 저리고 피부 막 눌려서 괴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좀 타이트하게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핑, 제가 사실 오늘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테이핑은 요즘 이제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테이핑, 뭐 요거는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전에 그 테니스 엘보로 좀 고생할 때 어쩔 수 없이 골프 모임에 나가게 될 때 이제 요걸 했었어요. 뭐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제가 혼자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팔 길이 정도를 이제 자른 다음에요. 이 끝에 제가 이렇게 구멍을 2개 뚫었습니다.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2개 뚫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테이프 붙이는 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팔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번째, 3번째 손가락을 걸어서 팔을 내린 상태에서 쭉 당겨서 이제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정하는 걸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예.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유튜브에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체외 충격파. 뭐 이거는 어쨌든 손상된 힘줄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줌으로써 이제 힘줄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세혈관들도 생성되고 이제 만성 염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자극이 들어오니까 여기 뭔가 염증인가? 나 여기 치료를 해야 되나 봐 하고 이제 좋은 세포들이 모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외 충격파. 그리고 도수치료, 물리치료, 뭐 통증도 완화시키고 이제 근육 활성화시키고 이제 하는 거고, 자가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가 근력 운동은 제가 좀 이따 동영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받을게요. 빛나는 별님, 필라테스 스핑 기구를 쓰면 말린 어깨 펴진다고 들었는데 광고 사진 보면 거북목도 없어진다는데 진짜인가요?
사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실력 있는 뭐 필라테스 강사분이 해주시고 뭐 좋은 기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뭐 필라테스를 뭐 우리가 매일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운 거를 또 뭐 계속 하시고 본인이 자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하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말린 어깨를 펴는 운동 이런 거는 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욘디 제 어깨 운동 영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리만 님이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는 남편이 팔꿈치 부분에 고주파 치료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고주파 치료 아마 집에서 하시는 걸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고강도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근육 자체를 자극한다는 개념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강도를 세게 하거나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스트레칭, 그리고 내가 왜 상과염이 왔는지, 남편분이 왜 테니스 엘보가 왔는지 그 원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경우 없습니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주사겠죠. 뼈가 아프니 뼈 주사 맞아야 되나요? 뭐 뼈 주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섞인 염증 주사인 경우죠. 그렇고 요즘 뭐 인터넷에 보면 저도 이제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PDRN, 뭐 바이오콜라겐, 프롤로, PRP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요. 뼈 주사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나쁘다 뭐 이렇게 뭐 알려지기도 하고 뭐 과하면 안 좋다 뭐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장단점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 사실 한 번 정도 사용해서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굳이 피할 필요는 없으나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다. 제가 이제 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왼쪽 사진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냥 테니스 엘보를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 수술했던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보면 가운데가 뭐가 좀 녹아 있죠. 저분이 이제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잘못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증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줄 자체의 염증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만 염증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할 거면 그 위쪽으로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운 나쁘게 힘줄 안에 저렇게 스테로이드를 맞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 차례 하셨다 보니 힘줄 안에 좀 저렇게 흐물흐물 녹아서 좀 끊어져 버린 저런 좀 안타까운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뭐 MRI 찍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바로 그냥 수술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꼭 이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DRN, 뭐 콜라겐 주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PDRN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에 재생되는 게 뭐 DNA와 비슷하다 해서 뭐 DNA 주사라는 이제 별칭이 좀 붙어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피부 이식을 했을 때 상처 치료하고 조직 수복한다. 그리고 콜라겐은 어차피 이게 힘줄이 콜라겐이니 그 빈틈을 채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지금 쓰이고 있고 인터넷을 저도 좀 보다 보니까 마치 이제 다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이 되어 있던데 사실 아직은 의학적 근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근데 뭐 나쁜 약이란 건 아닙니다. 뭐 환자마다 다 자기에게 맞는 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프롤로도 있고 PRP도 있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치료 방법이 많다는 얘기는 치료 방법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의사들이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상 이제 좋았던 치료를 계속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자기가 뭔가 치료했는데 그게 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환자 소개해서 데려오죠. 그럼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또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계속 치료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또 한번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뭐 주사를 제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경험이 쌓이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프롤로하고 PRP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프롤로는 이제 주사명은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그 콜라겐이나 뭐 PDRN 주사는 제약회사에서 주사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프롤로와 PRP는 이제 병원에서 만들죠. 프롤로는 이제 주사 이름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프롤로 치료라고 돼 있습니다. 증식요법 이렇게 돼 있죠. 인대 강화 주사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줄이 만성 상태에서 만성으로 이제
이렇게 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극을 줌으로써 너 지금 염증이야. 빨리 너 염증을 유발해서 너 빨리 새로운 세포들을 모아서 좀 재생이 되도록 해.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성 용액을 주다 보니 이제 고농도 포도당 주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좀 사용하는 그런 이제 레지멘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의 포도당을 쓰는지 뭐 하면서 국소 마취는 얼마나 섞는지 혹은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뭐 같이 섞어서 주사하는지 등등은 병원마다 좀 노하우가 다 좀 다를 거고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아마 자신들이 이제 좋았던 것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뭐 횟수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2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그리고 이제 3회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계속 있으면 뭐 추가적으로 주사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부러 유발한다. 마치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많이 맞잖아요. 예방 주사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약해진 뭔가 자극을 줌으로써 내 몸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PRP. PRP는 특히 저는 스포츠 선수 환자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스포츠 환자들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도핑 테스트.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피를 넣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그래서 PRP는 이제 본인 피를 뽑습니다. 본인 피를 보통 한 20에서 30cc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생긴 이제 통에다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이제 원심 분리를 돌리면 이렇게 무게순으로 당연히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겠죠. 우리 예전 생물 시간에 배웠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적혈구가 제일 무겁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지만 실제로 조직이 재생되는 데는 별 역할을 못해서 얘는 버립니다. 얘는 버리고 이 중간층 1% 우리가 버피코트라 부르는데 요 1%에 이제 혈소판하고 백혈구가 모이는데 그 중에 이제 요 혈소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마치 피부가 찢어졌을 때 우리가 봉합을 하지 않더라도 딱지가 생기면서 아물듯이 그런 이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그 안에 이미 성장인자도 많이 모여 있고 자극을 줌으로써 주변에서 많은 좋은 세포들이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PRP가 좀 유명해진 거는 뭐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우리 하인스 워드 그 한국계 미식 축구 이제 스타죠. 슈퍼스타인데 이분이 이제 무릎에 사실 팔꿈치는 아니고요. 무릎에 측부인대를 손상받았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몸값이 나가는 선수인데 이제 수술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PRP를 했는데 2주 만에 경기를 복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PRP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확 올라가고 여론에서도 이제 굉장히 조명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부위에 쓰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팔꿈치에만 쓸 수 있습니다. 팔꿈치 상과염에만 다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신의료기술로 허가가 받아서 이제 허가받은 병원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병원에서나 되진 않고요. 그 PRP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에서만 이제 적절한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제 얘기 들으면 2021년이죠. 올해 좀 저의 개인적으로 이제 좋았던 일이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스포츠 그 의학 그 학회지에 제 논문이 이제 실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PRP 논문이에요. PRP로 해서 이제 실렸는데 팔꿈치는 아니었어요. 이제 무릎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더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은 걸 알면서도 현재는 무릎에 쓰고 있지를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PRP가 요즘은 좀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 중 하나로 되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마 저희 뭐 비욘디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운동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으실 거예요. 건강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보시니까요. 그래서 뭐 팔꿈치 자가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집에서 덤벨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제가 보통 이제 500g에서 1kg 정도, 남자분들은 1.5에서 뭐 2kg 정도 되는 이제 덤벨을 가지고 운동하시는 방법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덤벨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운동을 하실 때 꼭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팔꿈치니까 팔꿈치만 운동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골프 엘보 있으신 분들은 2두 박근 운동 꼭 같이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테니스 엘보 있으신 분들은 3두 박근 같이 뒤쪽에 있는 근육 같이 운동하시는 걸 제가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선수들도 이렇게 재활을 많이 시켜요. 저희 이제 스포츠 재활 센터에서 이제 다 촬영한 영상들인데 이렇게 이제 팔꿈치 운동들.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보시고 팔꿈치 아프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덤벨 운동을 하실 때 어디 이렇게 고정된 바닥이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손 등이 위로, 손 바닥이 위로 이렇게 이제 운동들을 꼭 해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세나밴드. 예. 사셔도 됩니다. 사실 뭐, 저는 준비해봤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파란색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은 파란색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뭐 노란색 정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파란색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좀 낮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 세나밴드 운동, 엄지손가락이 위로, 손등이 위로, 손바닥이 위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세나밴드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죠. 이렇게 회내, 회외 운동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돌려주고 반대로 해주면서 이제 운동하시는 방법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쥐어 짜는 운동,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모으고 바깥쪽으로 틀어주고 이런 운동들, 이런 이제 봉 같은 걸로 혹은 이제 뭐 이거 없으면 집에서 뭐 좀 저는 이제 저희 집 딸들 갖고 놀던 인형 갖고 해봤거든요.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운동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일 때 하는 거고, 테니스 엘보로 진단받기 전에 분들이라면, 건강한 분들이라면 그냥 내 팔꿈치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때마침 HJ김님, 좀 전에 들어왔는데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도 저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만약에 이 운동을 하심에 있어서 통증을 느낀다면 중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운동은 지금 자기에게 안 맞는 겁니다. 먼저 이제 치료를 하시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먼저 꼭 하세요. 스트레칭 꼭 하시고, 스트레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시면 이제 병원을 가셔야겠죠. 가셔야 되고요. 병원 가서 뭐 이런저런 치료했고 내가 예전에 테니스 엘보 좀 알았는데 뭐 주사도 맞고 충격파도 하고 좋아졌어요. 이제 더 나빠지는, 다시 이제 그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 그리고 이제 아직 저는 젊고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지금 길게 제가 40분 넘게 했냐? 비수술 치료로 대부분 호전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수술한다고 그리고 바로 통증이 좋아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팔 사용하면 또 재발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 아까 어떤 분 3년 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은 수술을 고민해 보셔야죠. 저는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6개월 정도 이제 환자분이 치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아프다. 혹은 뭔가 직업을 바꾸거나 뭔가 생활 습관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밥벌이 때문에 꼭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병가 내고 수술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뭐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든지 신경 증상이 동반됐다든지 다른 문제가 동반되어 있으면 수술을 해야겠죠. 하게 되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치료 원칙은 손상된 조직 제거하고 그 힘줄이 붙어 있었던 부분을 좀 깨끗하게 다듬어주고 남아있는 깨끗한 힘줄끼리 다시 봉합을 해주는 이 방법입니다. 이 치료 원칙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절개를 해서 저렇게 할 거냐, 내시경으로 할 거냐. 요즘 이제 사실 모든 분야가 이제 아무래도 최소 침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내시경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위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뭐 수술 전에 MRI 검사나 이런 걸 해서 내가 이제 피부의 바깥쪽, 그러니까 피부 쪽이죠. 피부 쪽. 바깥쪽에 손상이 있으면 사실 절개 수술이 저는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관절 내에 뭔가 문제가 있고 관절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면 내시경, 뭐 비슷하다면 가급적이면 뭐 내시경. 그리고 이제 수술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신 마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팔만 마취해서 충분히 수술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이렇게 이제 구멍 뚫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왼쪽 사진처럼 좀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다 벗겨내고 그 안쪽에 이제 힘줄을 저렇게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기다리면 다시 재생이 되게끔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상과의 얘기는 거의 뭐 끝났고요. 이제 다른 질환들을 좀 얘기를 하려 했는데 시간이 조금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팔이 다 안 펴져요. 예, 주관절 운동은 이렇게 4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팔이 안 펴질 때 이런 이제 조각, 유리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연골 조각 같은 게 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럼 뭐 사실은 저런 거는 이제 팔이 안 펴질 정도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유리체를 제거해야 되는 수술로 가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뼈랑 뼈가 예전에 이제 골절이 되면서 팔꿈치가 다 망가졌던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 다 안 펴져요. 그러니까 뭐 안 펴진다는 게 뭐 이 정도 안 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운동 범위가 한 45도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세수도 힘들어지고요.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빗질도 힘들고 이런 일상생활 옷 갈아입고 이런 것도 힘들어지면 저런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걸 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림으로써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인공관절은 팔꿈치는 뭐 좀 생소하실 거예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막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 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저렇게 이제 굉장히 망가지셔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술하고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쓰세요. 만족하고 쓰시고 하필 오늘 또 오전에 이분 반대쪽 팔 제가 수술해드리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팔이 저린 경우도 있어요. 팔이 저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눌린 신경들 풀어드리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뭐 질문도 좋은 질문 많이 주셨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뭐 2022년도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뭐 비욘디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